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승입니다. 조선 전기 정치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전기 정치사를 보기 전에요, 전반적인 왕들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명의 왕이 있고요. 조선이 전체 27명이니까 나머지 12명은 이제 후기의 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선조랑 광해군 보이시죠? 이 둘은 딱 어떻게 보면 저는 전기랑 후기를 가르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기랑 후기랑 갈리게 되냐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다 아시나요? 그 일본 외놈들이 조선을 쳐들어왔던 그런 1592년에 큰 사건이었잖아요. 7년 동안이나 전쟁이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선조 때에 나기 때문에 부터 선조 광해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후기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선조랑 광해군을 후기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뭐 선조 광해군이 뭐 전기다 후기다 요걸 가지고는 뭐 이렇게 그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기랑 후기랑 나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고려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왕들의 순서를 완벽히 꿰고 있어야 됩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있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 현숙, 경영, 정순, 철, 고순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후기 보시면 고종이랑 순재영이랑만 노란 색깔 쳐놨죠. 왜 그러시면요,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이제 근대사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흥선대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흥선대원군? 혹시 명성황후 들어보셨나요? 민비라고 불리는 명성황후? 이분들이 등장이 바로 이때 고종 때이기 때문에 부터 이때 이후로는 근대사라고 해서 아예 파트 구분을 해놓고 다른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거는 딱 이 철종까지. 실제로 조선 왕조가 27명의 왕이 있었으나 25대 왕이었던 철종까지만 딱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국사 시험이 꽤나 어렵다고 평가받는 공무원 준비생들뿐만 아니라 한능검 또는 이제 수능 공부하시는 친구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과정이잖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외워놓고 하면 이제 본 게임에서 정말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간략히 왕들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전기랑 후기랑 이제 구분하는데 뭔가 차이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그 시기를 기점으로 전기랑 후기랑 나뉜다, 이렇게만 설명하게 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전기랑 후기랑 차이가 있어야지. 그렇지, 느낌상 그치, 이거는 후기 느낌이고 이건 전기 느낌이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전기 느낌과 후기 느낌이. 그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크나큰 사건 때문에요, 이 조선의 사회사, 문화사, 이 정치사,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사안이 발생거든요. 그 특징들만 큰 틀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때는요, 고려의 마지막이었던 우리 신진사대부들 있잖아요.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 이 친구들이 이성계를 추대해서 이 조선을 건국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던 학문적 사상이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이 고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유학이라는 걸 갖고 와서 삼국시대부터 유학이라는 거, 우리 유교라고 하죠. 그거를 정치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장착하긴 하나 기본적으로 불교가 근간이 되는 국가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조선 넘어가면서는요, 이제 아예 불교를 배척하고 이 성리학, 그러니까 유교의 한 갈래가 성리학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리학을 중점적으로 해서 완전히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을 새로 이념으로 채택한 나라가 바로 이 조선시대였다. 그게 바로 전기의 출발점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억불 정책은 당연히 시행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억불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통일신라, 그러니까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사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만, 이 조선 넘어가면서는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정치 이면에서만큼은요, 이 종교적으로는 갖고 있죠, 물론 서민들이. 그러나 이제 정치 시스템에서는 이제 불교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처음에 성리학을 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장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각계 성리학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다르게 구축하기도 하고 막 철학적 논쟁까지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유연함을 말하는 겁니다. 유연함.
무슨 말이야? 토론을 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토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이 김정은이 토론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유연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전체주의, 이 집단주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조선 전기는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꽉 막힌 사회 있잖아요. 헬조선이다, 아우 무슨 선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다 후기 상황이고요. 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연하고 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줄여서 임난이라고 쓰겠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터지면서요,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임진왜란과 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조선이 너무 위기에 빠진 국가였죠. 이때 망할 뻔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거고, 병자호란은 이 청나라 놈들, 그러니까 여진족 친구들이 쳐들어온 건데요. 이것을 계기로 이 성리학이 교조화됩니다. 이 교조화된다는 거는요, 완전히 종교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에서 이 철학적 논쟁을 했었던 시대가 바로 전기였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거 아닌데?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시대였다가 이제는 종교로 되는 거야. 이제 뭔가 이유를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건 사실 원래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믿으시는 뭐 불교나 기독교, 뭐 천주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학문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제 완전히 종교화되면서 뭐 남녀 칠세 부동석 원래 뭐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그 심화되는 거 막. 뭐 여자가 절대 무조건 남자 집에 시집 가서만 살고, 그리고 장남과 차남을 차별하기도 하고 막 또 서자를 심하게 차별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바로 후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의 침략을 하는 게 우리는 뭐로 봅니까? 누가 침략했다 그래? 다 오랑캐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오랑캐들과 우린 다르다. 우리가 비록 뭐 군사적인 힘이 딸려서 오랑캐들한테 짓밟혔지만 이들은 애초에 문화적으로부터 DNA가 다르다. 이 오랑캐 이 촌놈들 이놈들이랑 다르다. 우리는 뭐야?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이 성리학이 위대한 성리학이 막 이 철학적 논쟁도 하지 않아. 이제 야 성리학 말고는 다른 거 다 갖다 버려. 야 너 뭐 믿어? 성리학 그따위로 해석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 내 말이 다 맞아.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게 후기가 되는 거죠. 양반 사회에서는 꽉 막히게 됩니다. 그런 식의 후기, 성리학의 교조화, 타 사상의 완전 배격. 그래서 후기 때 일어난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천주교 박해 사건도 있고요. 이 성리학을 과도하게 교조화 시켜버리다 보니까 이 양반과 양반이 아닌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게 되면서 서로 신문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밀란도 일어나게 되는 시대, 바로 이게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번 시간은 전기 정치사니까요, 전기 정치사 왕들 한번 쭉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완전 초창기 왕들이죠. 태조 이성계. 이성계의 오른팔이 누굽니까?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분은 정도전을 무조건 같이 외우는 겁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태조 이성계랑 정도전이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들이 삼국지라는 소설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유비 들어보셨죠? 그 제갈공명 들어보셨죠? 유비가 실제로 국가의 군주였잖아요, 청나라에. 그러나 유비가 그 얼굴 마담이기 하지만 이런 모든 청나라의 시스템을 만든 것은 제갈공명이었죠. 그렇죠. 이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조가 군주이나 이런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갖춰놓은 사람은 태조의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을 기획하게 된 거죠. 기억해 주세요. 정도전이 꿈꾸는 것은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입니다. 이런 왕이 중심이 돼서 왕 마음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시험인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인덕 있고 덕막 있고 이런데 또 왕에게 신임까지 받아 그런 사람이 재상으로 임명돼서 정치하는 시스템, 바로 이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 시스템이 바로 정도전이 꿈꿔왔던 이 조선시대였던 거죠. 그러나 정도전이 뜻대로만은 되지 않죠. 이런 시스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조선을 건국할 때 가장 공이 컸으나 이 정도전은 왕권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태종을 좀 배척하고요, 다른 왕자에게 세자책봉을 건의하면서 이 세자책봉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태조 때 이에 불만을 품은 태종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요. 그러나 왕자의 난 일으킨 다음에 바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일단 자기 형에게 잠시 왕위를 맡아둔 다음에 한 3년 정도, 2년 반 정도 지나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태종이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드라마도 하고 있죠. 그 배우 주상욱 씨가 주연을 맡고 있는 태종 이방원, 바로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KBS 1에서 하는 건데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도준이 했던 게 뭐 한양천도 다 아시죠? 여러분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이때 바로 서울로 된 거죠. 원래 그 전에는 개성이었잖아요. 그 당시엔 개경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때 경복궁도 건립했다. 서울로 갈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갖춘 거는 누구다? 정도전이었다. 그리고 정종대는요, 뭐 외울 거 없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가 태종 이방원의 반발한 또 다른 형제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때. 그리고 바로 태종 이방원이 또 이겨버립니다. 예,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아무도 못 이겨.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죠. 그리고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합니다. 정도전이 꿈꿨던 게 재상 중심의 정치잖아요. 이 재상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정부에 소속된 최고 관원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을 최고의 재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중심에서 정치를 꿈꿨던 게 바로 정도전이라면 태종 이방원은 왕이 직접 하는 아주 강력한 왕권을 구사했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라는 게 굉장히 왕권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육조라고 해서요. 왕 밑에 그 재상 밑에 각부의 관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각부 장관 있잖아요. 뭐 기획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게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재상을 거쳐서 왕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정도전이 꿈꿨던 형식이라면 직접 각부 장관과 왕이 직접 정치하는 거 그게 바로 육조 직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왕권 강화를 하는 거죠. 또 하나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요 주민등록증 제도예요. 그 당시에 대단한 제도죠. 이것도 왕권 강화,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 모든 국민이 호패를 딱 발행해서 박으면 너는 딱 확실히 군역의 의무도 있고 너는 세금도 얼마나큼 내야 돼. 너 다 이게 세금 우리 정보에 잡혀 있다. 너 또 도망가지도 말고 세금 안 내고 도피하지 마라고 했던 게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병을 혁파했다. 사병 혁파를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왜냐? 자기 자신이 개인의 사병을 통해서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바로 이걸 없애버렸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또 새로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태종이 이렇게 왕권강화를 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위대한 군주 오브 군주 킹왕짱 세종대왕께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세종대왕은요.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권 강화를 구사했던 자기 아버지가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낸 이 토대 위에서 왕을 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적 편하게 왕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굉장히 똑똑해. 근데 왕권 강화를 아버지가 해놨기 때문에 내가 거기 힘쓸 필요가 없어. 정치 싸움에. 나는 내 일만 하자 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죠. 진짜 지편전 정비하면서 학자들하고 성리학을 더 크게 학문화 시켜놨죠. 한글까지 만들었죠. 공법 제정하면서 세금 제도를 완비했죠. 칠정산 편찬해서 우리나라만의 역법, 우리나라만의 달력을 편찬했죠. 행여 집정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이 풍토에 맞는 이 약재들을 조사해가지고 책으로 썼죠. 농사직서 우리나라에 맞는 농법을 가지고 농사를 썼죠. 그리고 자경루라고 해가지고 물시계를 만들었죠. 앙부일고 해시계를 만들었죠. 자경루 장영실을 등용해가지고. 말해 뭐합니까? 우리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 보통 저도 전기 때요 웬만한 거 업적하잖아요. 10중 8구 그냥 세종대왕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업적이 많아요. 그리고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거는 의정부 서사제다. 자기 아버지랑 반대로 또 정도전이 꿈꿨던 정치라는 거죠. 왜? 이미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왕 위를 넘볼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이런 걸 실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조 직계제는 태종이고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이다. 둘이 반대되는 정책을 아버지랑 아들이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호패법, 사병협파. 정말 지금 당장 외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느낌만 가져가 주세요. 용어만 익숙하게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호패법, 사병협파. 맞아. 조선 전기였어. 태종인가 세종인가까지 하면 정답이라고 좀 봐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책들 시험에 잘 나오는 책들. 맨날 시험에 나오는 책들입니다. 이거 다 누구다? 우리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이다. 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왕이었던 문종이 있습니다. 이 가계도를 간략하게 그려드리면요.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이고요. 또 문종이 병약해요. 그래서 왕을 3년밖에 못합니다. 그래 바로 돌아가셔요. 그 아들이 단종이다. 근데 문제는 단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이죠. 그때 세종대왕이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었던 이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야심가였어요. 만약에 형이 문종이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동생이 수양대군은 왕이 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형이 문종이 빨리 죽자 자기도 왕위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린 조카 놈을 믿고 내가 정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 쿠데타가 바로 개유정난이라는 쿠데타죠. 바로 문종이 죽고 나서 단종 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계유정남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권을 바통터치 받죠.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면서 다시 왕권 강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육조 직계제는 누가 했었던 거죠, 앞에서? 그렇죠. 태종 이방원이 했던 거잖아. 왕권 강화하려고. 세조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육조 직계하면서 다시 사육신이라고 해서 죽은 6명의 신하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6명의 신하가 바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합니다. 왜? 지금 우리 작은 아빠가 지금 조카 왕위를 뺏은 거잖아요. 그래서 단종을 추종하는 어떻게 보면 유교적 질서에 맞는 거죠. 원래 왕이니까. 그래서 단종을 복위 운동을 하다가 실패해서 이 사육신이 죽게 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뭐 경제 정책으로는 직전법을 실시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그냥 용어만 그냥 간략하게 지금은 가져가 주세요. 직전법을 실시했다. 그리고 집현전을 폐지했다. 집현전을 설치한 왕이 누구였죠? 그렇죠. 세종대왕이었죠. 바로 이 사육신이 다 집현전 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집현전에서 공부한 놈들이 다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과 단종을 더 지지하기 때문에 이걸 폐지시키게 되는 것도 세조였다. 이번 시간에 가져갈 거는 당연히 노란색으로 쓴 세조 때 육조 직계제만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종은요, 또 굉장히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왕이 바로 성종이 됩니다. 성종. 성종은요, 또 예종의 또 이게 조카예요, 조카. 가계도까지는 너무 이렇게 심하게 외우게 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나중에 찬찬히 기본 강의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이 성종이 굉장히 이분도 어린 나이에 집권을 했다. 근데 어떻게 집권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 세조가 어떤 식으로 집권하게 됐죠? 정상적으로 왕위를 바통터치 받았나요?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나요?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잖아요.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가 집권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 싸움전에서 집권합니까? 무슨 자기가 최홍만, 강호동, 효도릅니까? 탁탁탁탁 하면서 막 다 1000명, 10,000명 때려잡혀서 자기가 왕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공신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 공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훈구파라고 합니다. 훈구파가 세조를 왕위로 앉힌 거죠. 그래서 예종도 하고 나중에 성종도 훈구파가 또 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종은요, 어린 나이에 훈구파의 눈치를 보면서 왕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훈구파의 득세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성종이 나이가 20살이 차가지고요, 새롭게 살인파를 등용하게 되거든요. 바로 훈구파랑 반대되는 파죠, 살인파. 훈구파랑 살인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우리 고려 말에 누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신진사대부들이 있었잖아요. 새롭게 성리학을 공부했던 신진사대부에서 이 고려의,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에 찬성했던 사람들, 찬성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뒤에서 이제 훈구파가 되는 거고요. 이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는 고려 왕실 사람이다. 자기는 고려 왕조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살인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파는요,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그냥 지방에 머물러서 성리학 공부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는 조선 건국에 반대했기 때문에 조선의 관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 돼서 성종이 새롭게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성리학만 공부하는, 그러니까 똑똑하긴 굉장히 똑똑한 거죠. 다만 공무원 시험만 남은 것뿐이야. 이 사람들을 새롭게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살인파다. 그러면서 훈구파랑 살인파랑 라이벌 관계를 맺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성종 때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치사적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업적을 보면요, 이 경국대전 완성했다.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경국대전이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 헌법 같은 거예요. 이 조선 최고의 법이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이 경국대전은요,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하나 이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이 성종이라는 게 이 성자가 있잖아요. 우리 고려시대 성종하면요, 이성 육부 체제를 완비하고 뭐 국자감을 설치하고 온갖 시스템을 완비해서 성종이라는 칭호를 받았거든요. 시호를 받았거든요. 이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국대전은 완성시킨 왕이고 각종 문물제도를 정비한 왕이기 때문에 이 성종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거 까먹지 마세요. 성종 경국대전은 지금 가져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홍문관을 설치했다. 집현전을 계승한 기간입니다.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사적으로는 관수강급제, 뭐 그리고 국조올해, 악학개범, 삼국사절여, 동국통감, 동문섬, 동국여진사, 해동제국계, 아이고 많다. 그러니까 성종이죠. 조선시대 업적하면 제일 많은 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뭘 것 같아? 세종대왕. 두 번째가 성종입니다. 저도 전기 때는요, 이렇게 2명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기본서 가면요, 기본 공부하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느낌만 가져가 주세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국조올해의 악학괴범,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동문선, 동국여지 승남, 해동제국기. 진짜 많습니다. 국조올해의
조선이 무슨 국가죠? 성리학 국가입니다.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각종 예법이 중요합니다. 예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국가의 예의 5개의 예의를 쓴 게 국조 5레입니다. 악학개범 음악 백과사전입니다. 삼국사저료 삼국시대 역사책을 다시 쓴 겁니다. 삼국사저료. 그리고 동국통감 삼국사전에는 삼국시대에만이 역사잖아요. 동국통감은요. 우리나라 전반제 단군조선부터 해가지고 고려시대까지 통틀은 역사를 동국통감이라고 합니다. 동문섬 우리나라의 역대 시문집 시집을 다 모아놓은 게 동문섬입니다. 동국여지 승남 지리서입니다. 지리서 각 지방의 문물과 각 지방의 특산물을 기록해놓은 게 바로 이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동제국기 또 일본에 갔다 온 신숙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 갔다 와서 쓴 게 해동제국기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죠. 나중에 제가 쉽게 외우는 암기 팁을 제가 기본 강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연산군이죠. 우리 연산군은 모르는 사람 없지 않나요?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사이코패스로 아는 왕이죠. 그냥 뭐만 하면 다 신하들 죽이는 왕. 만약에 뭐 특기가 무슨 뭐 폭행, 강도, 뭐 성폭행, 막 이 범죄 지금 하면요, 이 사람은요 무기징역에다 사형 선고 받아야 되는 인물이에요. 연산군이라는 인물이. 연산군 때는 뭐 정치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사화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화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신진사대부가 제가 훈구파랑 사리파랑 갈라졌다고 그랬죠. 이 사리파를 언제 처음 등용하죠? 성종 때부터 제대로 등용하기 시작하죠. 이 사리파랑 훈구파랑 싸우는데요. 훈구파가 사리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합니다. 연산군 때 일어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살인들이. 그래서 모우사라고 해서요. 먼저 이 김정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 명칭만 익숙하게 가져가 주세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이 문제가 돼요. 뭐냐면 이게 세조를 비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산군의 그쵸?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분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연산군이 살인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김정직이 바로 살인파의 거두였거든요. 그 다음에 갑자사화가 또 일어납니다. 성종의 와이프, 그러니까 연산군의 자기 엄마죠. 연산군 엄마가 윤씨인데 이 사람이 성종 때 패비가 돼요. 여잔데 질투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연산군이 이 패비 윤씨랑 자기 엄마가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대부분 살인들이었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사와 갑자사화. 이 처음에 사화의 출발점이 바로 연산군이었다. 이 기억해 주세요. 사화, 모사와 갑자사화, 연산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의 동생이었던 연산군이 물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물러나게 되냐면요. 중종 반정이라는 사건입니다. 중종 반정이야. 그러니까 연산군에 대항하는 세력이 새롭게 중종을 추대하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연산군은요,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죽어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왕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쿠데타에 의해서 자기가 왕위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종이 만치게 되죠. 다시 역시나 또 훈구파가 득세하게 됩니다. 훈구파가 계속 저도 초창기 때는 해먹는다고 보면 되시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태조하면 외워야 되는 신하가 누구 있습니까? 태조 이성계랑 정도전이죠. 바로 중종 때면 누가 되냐? 조광조입니다. 이 조광조가요, 이 사람도 이제 살인의 거두로 보시면 돼요. 이 당시 살인 중에 짱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등용해가지고요 각종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 개혁을 하는데 항상 싫어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기존의 기득권층은 항상 개혁에 반대를 하죠. 새롭게 나라를 꾸미는 것에. 왜? 지금의 이 질서에 따라서 자기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구파가 또 조광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다. 그래서 조광조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까 배웠었죠. 무오사와 갑자사는 누구다? 그렇죠. 연산군이죠. 그렇다면 기묘사는 누구다? 중종 때입니다. 자, 어느 왕 때 일어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묘사화는 중종 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종의 아들이었던 인종과 명종이 둘 다 중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너무나 빨리 먼저 죽어가지고요. 또 다른 아들이었던 명종이 왕이 되는데요. 이때 차이가 있습니다. 인종의 그 엄마 쪽 집안도 윤씨 집안이고요. 명종의 엄마 쪽 집안도 윤씨 집안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인종의 엄마 쪽 가족들이 팔을 이루는데 그들을 대윤이라고 합니다. 그 윤씨 집안이니까 윤자 붙이는 겁니다. 또 명종도 엄마도 윤씨라고 그랬잖아요. 둘이 엄마가 달라요, 둘이. 엄마가 다릅니다. 그래서 명종의 엄마 쪽 집안 사람들도 윤씨니까 따르게 부르기 위해서 소윤이라고 합니다. 대윤이 당연히 집권하게 되죠. 인종의 삼촌들이. 그러다가 인종이 너무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명종 때 명종의 삼촌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종의 삼촌들이요, 인종의 삼촌들을 공격하게 돼요. 전에 있던 집권자들이죠. 그걸 바로 우리는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소윤이 대윤을 공격해서 대윤이 박살이 나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살기 힘들어지니까 임꺽정의 난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직전법 해지는 그냥 간략하게 이 명칭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사화가 을사사화가 나왔죠.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모사와 갑자사화는 누구다? 처음 일어나는 사화는 그렇지 연산군이죠. 그다음에 기묘사화는 누구다? 중종이죠. 마지막에 대윤하고 소윤하고 싸웠던 을사사화는 명종입니다. 명종.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선조랑 광해군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선조하면요, 제일 큰 사건은 누가 뭐래도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근데 임진왜란이 전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정치사적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요. 야, 이거 여러분들 이제 학창 시절에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너무 헷갈리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느 정도 숙지를 해주신 상태에서 기본 강의를 들어가야지 쉽게 공부하거든요. 제가 진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조 때 되면요, 우리 기존의 정치가 어땠었죠? 훈구랑, 그렇죠, 사림이랑 대결하는 구도가 왔죠. 훈구가 사림을 공격하는 사건이 뭐야? 그렇죠, 사화죠.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그 네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구는 늙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고요. 이 사림의 세력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아, 바퀴벌레 같은 친구들입니다. 사림 세력들은. 이분들은요, 자기네에게 공부 학업을 계승하면서 제자를 양성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또 과거급제하고 계속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과거급제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의 그 당시 조선의 공무원들은 다 사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훈구파가 소멸되고 사림파만 남아있던 게 바로 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림이 분화가 됩니다. 이 사림 안에서도 그게 바로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재밌는 게요, 이 사림 안에서도요 각종 스승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는 스승이 이황이야. 아니, 나는 스승이 율곡이이야. 이 너무나 위대하신 두 명의 성리학자. 지금도 얼마나 위대하면 우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에도 계십니까? 이황과 이이가 1,000원 5,000원이잖아요. 그 둘 스승에 따라,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로 파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서로 두 파끼리 이 자리 가지고 다투게 되거든요. 아주 알짜배기 공무원 자리입니다. 이조전랑이라고 해서요, 직급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1품, 2품, 장관 차관급이랑 아주 게임도 안 되는 5품위의 관직이었는데요. 근데 야, 이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여기서 청렴한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지방에서 살인들이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후임자를요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알짜배기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갖고요, 이 스승이 다른 두 파벌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붕당 정치의 딱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주 머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자,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 선조 때 있었는지만 간략하게 우리 주제만 따갑시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 정여립 모반 사건.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모반을 했다고 상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관련된 자를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 동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아요. 바로 서인들이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둘은요, 처음에 이 자리 때문에 다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퉜으나 뭐 그렇게 서로 죽일 것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서인이 동인을 공격하면서 아주 서로 죽일 듯이 뜯어먹는 시대가 발생하거든요. 그 반대로 동인이 당했으니까 동인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복수하는 사건이 바로 정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름 두 글자예요. 건조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인이 동인을 공격했잖아. 정일이 모반 사건 때문에. 서인이 동인을 공격할 때 가장 서인 중에 앞장섰던 인물이 정철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정철이라는 인물은요, 눈치가 없이 뭐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광해군의, 이게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은 왕이 됐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광해군이 아직 세자책봉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선조가 개인적으로 이뻐하는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별로 광해군을 이뻐하지 않았단 말이야. 광해군은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저희 아버지에 비해서 신하들이 더 인정받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선조가 시기하고 질투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정철이 눈치 없이 선조가 이뻐하지 않은 광해군을 세자책봉하자고, 그 세자책봉하는 게 건의하는 게 바로 건저의라고 합니다. 건저라고 합니다. 건저. 이거를 제출한 거예요, 의견서를. 그러니까 선조가 어떻게 돼? 화가 나지. 그러면서 동인에게 서인을 공격하게 시킵니다. 그 복수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누가 피해봤다? 동인이 피해봤다. 이때 누가 피해봤다? 서인이 피해봤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요, 이 정철의 건조의 사건을 통해서 동인이 서인을 공격했잖아요. 동인 중에서 또 파가 또 갈립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 정철 이놈 봐라. 야, 우리 옛날에 정인이 모반 사건 때 우리 동인들이 피해봤던 거 기억 안 나? 야, 이참에 서인들 다 쓸어버리자! 라고 했던 게 북인입니다. 이 동인, 둘 다 동인이야. 둘 다 동인이야.
반대로 야 그냥 관련자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내면 안 될까? 야 너무나 또 처벌하게 되면 또 우리 복수하고 이게 복잡해진다 이거 관계가. 그들이 남인입니다. 이들이 뭐야? 좀 온건적이고, 그죠? 이들이 뭐야? 좀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전쟁이잖아요. 바로 선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 때 이제 중립 외교 정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임진왜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전기사를 한번 쑥 훑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깊게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얕게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생선 용어들을 그냥 익숙하게 하는데 저런 용어들이 조선시대에 있었구나. 저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왕들이 뭐 선조, 명종 있었고 뭐 사화들이 있었구나. 뭐 조광조가 있었구나. 이 정도만 간략하게 가지고 가시는 거를 저는 기본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간에는요. 저도 후기 정치사를 배우기 전에 조선의 시스템이 어떠한 게 있었나 그것만 간략히 살펴보고 이제 후기 정치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